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입니다. 이번 주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우리에게 소위 불륜이나 외도, 내연 관계, 바람 같은 이야깃거리는 낯설지 않고 오히려 진부하기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껏 불륜을 소재로 한 수많은 드라마와 영화, 그리고 사랑과 전쟁 같은 프로그램을 끊임없이 봐왔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는 경위는 굉장히 다양한데요. 스마트폰이 대중화된 이후부터는 배우자의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등의 대화를 확인하고 알게 되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간혹은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이 직접 연락을 해와서 외도 사실을 실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를 보면 상대방이 아내와 사이가 좋지 않다, 이혼할 거다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고 지냈는데 보니까 사이가 좋고 여행도 가고 그래서 질투심에 이렇게 본인 스스로 자백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다면 일단은 용어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 즉 내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자를 의미하겠죠. 실무에서는 보통 상간자라고 칭합니다. 내 남편의 외도 상대방이면 상간녀, 내 아내의 외도 상대방이면 상간남, 합쳐서 이들을 상간자라고 하고 보통 이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상간녀 소송, 상간남 소송이라고 합니다. 단어 자체가 조금 자극적이죠. 그렇다면 부정행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대법원 판례는 이렇습니다. 부부간에는 공동생활을 유지할 의무가 있고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 부정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성실 의무가 있습니다. 부정행위라 함은 성관계, 즉 간통이겠죠. 성관계에는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의미하고 그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다시피 2015년도에 형법상 간통죄가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은 불가능해지고 이건 다른 말로는 더 이상 부정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도 상간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민법 제750조 규정은 이렇습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바로 민법 751조 1항을 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상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정리하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법행위로 타인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 민법의 조항입니다. 한편 판례를 보면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그에 대한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범죄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판례와 민법 조항에 따라서 부정행위 자체는 불법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이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위자료라는 것이고 결국 배우자의 외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즉 금전 청구 소송입니다. 따라서 현재 상간자에 대한 응징은 민사상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식으로밖에 인정되지 않으며 피해자인 원고와 상간자인 피고는 일종의 채권채무 관계로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간자 소송은 불법 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기 때문에 그 소송의 제척기간, 즉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기한이 법률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불법 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 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고 위 기간 중 한 개라도 경과하면 소송 제기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의 외도가 2006년경에 끝난 것이고 그러한 사실을 아내가 2017년도에 알았다고 치면 이미 10년이 경과한 시점의 일이기 때문에 내가 안 지 얼마 지나지 않았다고 해도 상간자 소송 자체는 불가능하게 됩니다. 보통은 외도 사실을 안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게 대부분이고, 또한 한두 차례 봐줬는데도 만남을 계속 이어오고 있는 경우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소송을 제기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 시간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키포인트는 첫 번째, 부정행위는 성관계까지는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 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일체의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 상간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불법 행위에 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으로 그 소송의 제척 기간은 부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3년,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박은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 마지막 시간으로 제품을 런칭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 특허부터 검색해야 된다라는 주제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행 특허 검색과 관련된 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A사는 동물용 의약품을 개발, 생산, 판매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회사였고요. 제품 개발은 중앙연구소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임상 연구는 목장을 통해서 갖추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전문적인 회사였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이런 모든 기술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10년짜리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결심을 하고 많은 투자를 하고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몇 년이 지났고 몇 년 동안은 굉장히 잘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고요. 그러나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후 몇 년이 지나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해외 기업이 이미 광범위한 특허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자신들이 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가 이 특허에 정면으로 저촉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A사는 특허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낮았고요. 또한 동물용 의약품의 경우에는 산업 특성상 기술에 대해서 특허 출원을 해서 권리화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적다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선행 특허 검색에 대해서 굉장히 소홀했던 것입니다. A사는 특허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했지만 이 특허는 무효시키기는 굉장히 어렵고, 또한 회피하는 것 또한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후 A사는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 특허권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에 접촉을 했고요. 라이센스를 맺기 위해서 교섭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기업은 엄청난 높은 로열티를 요구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로열티를 지급할 수 없어서 이 프로젝트를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A사는 그동안의 수많은 노력과 연구 개발비만 낭비하게 된 것이고요. 향후 기대했던 이윤 또한 얻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연구 방향도 새로 설정하고 다른 제품을 개발해야 했기 때문에 경영상 아주 심각한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즉, 이 사례는 많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다는 기대만 가지고 무작정 연구 개발만 했고요. 선행 특허 조사는 제대로 하지 않아서 결국 사업을 포기한 그런 경우입니다. 기업이 제품을 개발하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선행 특허 조사입니다. 선행 특허 조사를 해서 선행 특허가 만약에 있다면 제품 개발 전에 미리 특허권자와 교섭을 해야 됩니다. 다행히 선행 특허권자가 특허 라이센스를 체결할 의사가 있다면 특허 실시료를
주고 선행특허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선행특허권자가 특허 라이센싱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면 이 제품 개발은 중지해야 되고 회피 설계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됩니다. 만약 회피 설계가 불가능하다면, 이 특허를 피해갈 수 없다면 불필요한 낭비를 하지 말고 이 사업은 포기해야 됩니다. 라이센싱과 회피 설계가 모두 가능한 상황이라면 특허료 지불과 회피 설계에 따른 사업적 효과를 비교를 해서 기업에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해야 됩니다. 단순히 특허료를 지불하기 싫다라는 이유만으로 회피 설계를 하게 되면 특허 실시료 이상의 손실이 오히려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즉, 특허 실시료를 지불하더라도 특허 분쟁에 휘말리지 않고 좋은 품질의 제품을 빨리 출시해 사업적으로 성공하는 기업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유연한 사고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만 특허 라이센스 교섭을 하는 경우에도 회피 설계에 대한 검토는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는 단지 회피 설계를 통해서 특허 침해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만약 특허 라이센스 교섭이 성공되지 않을 경우를 미리 준비하는 것이고요. 이런 대안이 만약 있다면 그 특허권자와 협상을 할 때도 협상력에 아주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업이 알아야 할 특허 상식 네 번째 시간으로 제품을 런칭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특허부터 검색해야 한다의 키포인트는 첫째, 제품 개발 전에 반드시 선행특허를 검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선행특허가 있다면 이 선행특허권자로부터에게 실시료를 지급하고 라이센스 계약을 맺을지 아니면 회피 설계를 하는 것이 더 이익이 되는지에 대해서 판단을 신중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오성환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은 성매매 행위, 그리고 알선 행위, 성적 인신매매 등의 행위를 처벌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피해자의 성매매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데요. 여기서 성매매 피해자란 성적 인신매매, 폭행, 위계 또는 선불금 등의 채무 등에 이용되었거나 협박 상태에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한자를 말합니다. 동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매매, 성교행위, 그리고 구강, 항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강요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그리고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또 동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단순히 성매매, 그리고 알선, 인신매매만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성을 파는 행위를 한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고용 모집하거나 성매매가 행해진다는 사실을 알면서 직업을 속에 알선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고요. 이러한 행위가 행해지는 업소에 대해서 광고 행위하는 것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 악덕 토지의 채권을 무효화시키는 조항도 있는데요. 불법 원인으로 한 채권의 무효, 즉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에게 가지는 채권은 그 계약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무효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채권이 양도되었거나 채무를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무효로 보고 있습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 위계나 또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을 파는 사람을 공경에 빠뜨려서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대가를 받았는지를 묻지 않고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가를 만약에 받거나 위계나 위력을 이용하여 청소년
또는 장애인 등에게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을 감금하거나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하는 것, 또 성을 파는 행위를 하였거나 할 사람을 고용 관리하는 것을 이용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 낙태하거나 불임 시술을 받게 한 사람,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또 업무나 고용관계,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을 마약 등을 사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사람에 대해서는 더욱더 강력하게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성매매 알선을 하거나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을 모집하는 사람, 그리고 그러한 직업을 속에 알선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가를 받았다라고 하면 더욱더 가중돼서 7년 이하의 징역, 그리고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성을 파는 행위 또는 형법 제245조에 따른 음란 행위들을 하도록 직업을 알선, 소개할 목적으로 광고 행위를 한 사람, 그리고 성매매 또는 성매매 알선이 행해지는 업소에 대해 광고를 한 사람,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한 것도 금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물론 영업으로 광고물을 제작하거나 게재하게 되면 더욱더 가중돼서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요. 영업으로 광고물이나 광고가 게재된 출판물을 배포하기만 해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21조에서는 성매매 한 사람을 또 처벌하고 있는데요. 성매매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해지게 됩니다. 여기서 성매매 한 사람은 성매매 피해자가 아닌 사람을 말하는 것이고요. 동법 25조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이 그 범죄로 얻은 금품, 그 밖의 재산에 대해서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을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키포인트는요. 단순히 성매매, 알선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이러한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돈을 빌려주거나 토지나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도 금지되고 처벌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또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거나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마약 등을 사용할 경우에는 더욱더 가중처벌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송윤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여러 골치 아픈 문제가 생기죠. 우리 가정생활에서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으로 다양한 문제로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저는 매주 1회 법원에서 이혼 사건 조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혼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서 매주 법원에서 아주 바쁘게 여러 부부의 사연을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에 대해서 여러분이 평소 궁금하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우선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서 원칙적 유책주의로서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혼인 관계에 있어서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에 반해서 파탄주의는 혼인 관계가 사실상 회복될 수 없을 만큼 파탄이 났다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이혼을 자유롭게 허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원칙적 유책주의라는 점에서 법원에서는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만약 유책 배우자가 이혼을 원한다면 상대방 배우자에게 진심 어린 마음으로 충분한 보상과 설득을 통하여 협의 이혼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려져 있으니까 법원을 통해서는 이혼 청구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다른 나라에서는 이혼이 더 쉬울까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는
재판상 이혼만을 인정하고 있고 협의 이혼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을 하려면 무조건 법원에 이혼 소송을 통해서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혼 소장을 받고 저에게 오신 분들 중에 남편분들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 아내는 집에서 내가 벌어다 준 돈으로 쇼핑만 했지 혼인생활 하는 동안 밥도 한 번도 안 하고 살림도 하나도 안 했는데 무슨 재산 분할해달라는 것이냐,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냐, 이렇게 먼저 화를 내시는 분들도 있었고, 제 아내는 전업주부로 5년 동안 살림만 했는데 재산 분할로 얼마를 지급합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매일 집에서 밥도 하고 아이들도 챙기고 살림을 했다면 전업주부에게도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것은 인정할 수 있겠고, 다만 그 액수에 대해서만 고민이 되시겠죠. 그렇다면 혼인생활 중에 경제활동을 전혀 한 적이 없고 공동재산 형성에 기여한 것이 없고 살림도 본인이 전혀 하지 않은 경우, 이런 경우에도 이혼할 때 재산 분할을 해주어야 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나라의 법 체계를 이해하여야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의 생계 유지나 생활 보장에 대한 법률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사실 이러한 법률 규정의 공백을 법원이 판례로서 메꾸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그래서 법원은 이혼 재산 분할 제도에 대해서 판단할 때 부부 공동 재산의 청산적인 측면과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 생계를 위하여 일정 정도 부양의 측면을 고려하여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양적인 요소를 고려한다는 것은 상대방 배우자가 이혼 후에도 혼인 중 생활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이혼 후 생활을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공동생활이 유지되는 동안에는 경제적 공동체를 이루었기 때문에 생계 유지가 가능했다면 이혼으로 인하여 이런 공동의 이해관계가 종료되어 해소되는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금전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평생을 함께 하겠다는 약속으로 부부의 연을 맺었다가도 도저히 혼인 공동 생활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남은 인생을 위한 선택으로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게 되는데 재산 분할 및 위자료의 금전적인 청산 문제만큼은 결혼할 때보다도 더 신중하여야 하겠죠. 그럼 이혼할 때 자녀가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부가 이혼을 하지 않기 위해 가장 노력하는 이유로서 미성년의 자녀들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혼인 관계를 도저히 유지할 수 없는 중대한 이혼 사유가 발생하였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혼할 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부부가 적당히 협의하여 이혼 신고를 해버리면 추후에도 법적 분쟁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협의하여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에 대해서 모두 정해놓았다고 하더라도 추후 일방 당사자가 협의된 사항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경우 면접교섭권 배제 청구, 양육자 변경 청구, 양육비 증액 청구, 양육비 감액 청구 등 다양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협의로 이혼을 할 때는 상대방이 추후에 이렇게 소송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겠죠. 이렇게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는 자녀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언제든지 자녀 문제에 대해서 이혼 시 협의를 정한 것을 변경하는 결정을 하기도 합니다. 만약 이렇게 협의로 결정한 내용에 대해서 추후에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어서 소송을 당할까 봐 걱정이 된다면 협의 이혼으로 끝낼 것이 아니라 재판상 이혼을 하셔야 될 텐데요. 어느 정도 협의가 되신 분들은 법원에 이혼 조정 신청서를 제출하셔서 법원에서 조정 기일을 통하여 혼인 관계를 해소하신다면 자녀에 대한 양육비, 양육권에 대해서 법원이 조정 조서로서 결정을 하고 이런 조정 결정문은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점, 그래서 추후 상대방이 마음이 바뀌어서 결정 내용에 대한 변경을 청구한다고 하여도 법원에서는 1차적으로 새로운 판단을 꼭 해야 될 사정 변경이 있었는지 그 필요성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할 것입니다. 이번 주제인 인생의 가장 큰 고민,
이혼에 대한 키포인트는 막상 이혼을 결심하였다고 하더라도 혼자서 많은 것을 감당하고 결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결혼할 때는 그나마 가족이나 친구들의 조언을 통해서 결혼 준비를 할 수 있었을 텐데요. 이혼할 때는 주변 지인들의 도움보다는 법률적인 도움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만남은 신중하게, 헤어짐은 더 신중하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신유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임대차 계약과 조세 채권 이런 이야기로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임대차 계약에서 임차인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 이것은 바로 임대차 끝나고 나서 안전한 보증금을 돌려받는 것,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에 대한 주의는 사실 매우 소홀한 것이 현실입니다. 해당 임대차 목적물의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서 그 등기부등본에 표시된 저당 같은 거, 이런 부분들을 확인한 다음에 임대차 계약 목적물의 시세, 그 다음에 보증금, 이런 부분을 비교하는 그런 것 외에 추가적인 노력을 기울이지가 않습니다. 자, 하지만 이런 식의 태도는 지극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신분증을 위조한 가짜 임대인, 이런 사람들이 횡행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런 부분들을 아까 그런 정도의 자세로 가려낼 수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런 위험들 중에서 가장 절대 간과할 수 없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조세 채권의 문제입니다. 조세 채권은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전혀 공시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 임대차 보증금 채권보다 배당에서 선순위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부동산 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에 따라서 세금은 경공매 과정에서 다른 채권들보다 우선해서 배당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조세 채권이 발생한 법정 기일이 임대차 계약에서 이루어진 확정일자보다도 앞서게 되면 이 배당 순위에서 임대차 보증금보다도 앞서게 됩니다. 또한 법정 기일은 해당 경공매 물건의 압류 여부와도 관련이 없습니다. 결국은 등기부등본에 나타나지 않은 이런 조세 채권이 임차인보다도 배당 순위가 앞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조세 채권 중에는 경공매 진행 중인 당해 부동산 그 자체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인 상속세, 증여세, 이런 취득세, 이런 부분들은 당해세라고 하는데, 이런 당해세는 당해세의 법정 기일 이전에 설정된 저당이나 확정일자 있는 임차인보다도 오히려 더 우선하게 됩니다. 자, 결국은 이런 임차인으로서는 공시되지 않은 그 조세 채권으로 인해서 불의의 손해를 보게 될 가능성이 항상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차인으로서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 조세 채권에 대해서 확인을 할 수 있을까요? 자, 임대인의 협조가 없다면 임차인 혼자서 자력으로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그 조세 체납 여부는 임대차 계약 이유가 아니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사전에 확인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임대차 계약 체결을 고려 중인 그런 사실만으로 그 정도 이해관계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이해관계에 있는 관계인으로 취급을 해주지가 않습니다. 물론 하나의 방법은 임대인에게 그것을
본인의 조세 체납 여부를 확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단순한 방법은 임대인에게 국세 내지 지방세 완납 증명서 이런 발급을 요구해서 거기에 발급 통해서 증명서를 통해서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임대차 계약 체결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조세 체납 여부를 스스로 이렇게 확인해 달라고 하기가 현재의 거래 관행상 참 쉽지가 않습니다. 자, 따라서 굳이 이 선순위 조세 채권으로 인한 불이의 피해를 만약에 방지하고자 한다면 임대차 보증금을 확보하기에 가급적 충분히 여유가 있는 담보력을 가진 그런 임대차 목적물, 다시 말하면 보증금보다도 훨씬 그 가치가 있는 비싼 임대차 목적물을 구하거나 아니면 상대방 자체가 재산이 많은 사람, 자력이 충분한 사람을 임대인으로 선택하는 정도가 최선의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제도적으로 개선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공시되지 않은 조세 채권의 우선 변제력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임차인이 이런 불이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조세 타인에 대한 어떤 조세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이해관계인에 대한 요건을 좀 더 완화해서 이런 과세 상황에 대해서 최소한 그 열람만이라도 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세 체납자의 어떤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조세 체납자와 법률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는 이런 선의 피해자의 재산권 보호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납세를 독려하고 또 안전한 임대차 계약 문화를 정착하는 차원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임대차 보증금이 수수되는 이런 임대차 계약을 할 때는 반드시 국세나 지방세 완납 증명서를 필수적으로 계약서에 첨부하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제도적인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네, 오늘 이야기한 임대차 계약에서의 조세 채권의 키포인트는 안전한 보증금 반환을 위해서 반드시 조세 채권 우선의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등기부상에 나타나지 않는 세금이라도 보증금 반환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임대인에게 세금 완납 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만 그것이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 상황을 임대차 계약 체결하는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법률정보쇼 최광석 변호사였습니다.